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인터넷과 게임 산업 담당하고 있는 강서구 연구원입니다. 오늘 2024년 인터넷과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 2년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주가도 어려웠었던 산업이다 보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산업은 2023년을 되돌아보면 혁신과 정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리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던 온라인 트래픽의 반등의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트래픽이 하락함에 따라 광고, 커머스, 컨텐츠, 전방위적인 이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지만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서비스들보다 빠르게 유저들을 모객했고, 또 이런 챗GPT 같은 AI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많아짐에 따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올해 연중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보유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로부터 수십 개, 수만 가지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파생되어서 API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 있게 창출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AI 혁신은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유저들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트래픽의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보니 기업들의 광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 광고 플랫폼들의 수익이 하락했습니다. 전통적인 광고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효율이 낮아짐에 따라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또 높은 클릭 전환율을 보여주는 검색 광고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이동이 있었고, 다만 네이버 카카오의 전반적인 광고 매출 전체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높은 멀티플이 디스카운트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광고 사업이 반등세가 나오지 않고, 또 광고 경기 자체가 과거 5년 중 가장 안 좋은 수준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머스에서는 리오프닝,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력 하락에 따라 커머스 거래액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왼쪽에 나와 있는 국내 소매 판매액의 추이와 온라인 침투율을 보면 확실히 2020년 이전보다 그 성장세의 기울기가 둔화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온라인 침투율 또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초기에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던 명품 소비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품 소비재 기업들이 하반기 가이던스와 내년 전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웹툰인데, 웹툰은 코로나 기간 때만 하더라도 고성장 산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온라인 트래픽이 빠지고,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트래픽 하락이 마케팅 효율 하락까지 불러일으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웹툰 사업에서 마케팅비를 축소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났던 해였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웹툰 사업부의 영업 적자가 많이 축소되었고, 실제로 전사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으나 마케팅을 축소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거래액과 외형 성장을 일부 포기한다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툰 트래픽은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일본조차도
한 자릿대의 시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웹툰 사업의 거래액 성장도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이 웹툰 거래액은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광고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과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2년 이후 내수 부진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이 광고 산업의 성장률도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인데,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쏠렸던 이 트래픽들이 다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 등장한 채널들의 분산이 되면서 이 온라인 광고는 많이 부진할 전망인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제가 건설 부문의 광고비 추이와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온라인 광고 산업을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온라인 광고 산업에서 건설, 유통, IT 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은 실제 부동산 경기에 6개월 이상을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를 1년 정도 뒤로 밀어서 선행 지표로서 한번 그려봤고,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부동산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과 광고비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조차 9월 27일부로 일반형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11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량과 부동산 광고비가 단기에 반등하긴 어렵고, 이로 인해서 온라인 광고 산업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광고 산업 전체는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 시장 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채널이 여러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를 출시함에 따라 광고 비즈니스에 새롭게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광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광고 채널들로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던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의 수요가 분산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BTL 광고라는 것이 가장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광고 상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TV나 라디오, 신문 같이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광고 상품을 ATL이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BTL은 유저와 광고주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광고주들이 특정 유저층을 잘 타겟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이벤트 광고라던가 PPL 또는 게임 대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들이 이 BTL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BTL은 유저 특성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현재의 시장에 가장 적합한 광고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이 BTL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수준으로 트렌드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이브 커머스는 글로벌리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BTL 내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직접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보다는 이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팬덤이 일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입을 해주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구매 전환율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프리카 TV가 솔드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쇼호스트들, 그러니까 전문 세일즈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쇼호스트들을 BJ로 육성을 해서 팬덤을 형성하도록 하고, 또 쇼호스트 입장에서는 그 팬덤으로부터 의미 있는 별풍선 수익 또는 기부경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제 그 쇼호스트와 기업이 둘 다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대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인플루언서 기반의 광고를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들의 광고 모델로 사용되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 보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었지만, 최근에 오른쪽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동원이나 풀무원, CJ 같은 음식료 기업들의 HMR 광고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 인기 있는 닭가슴살이라던가 아니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제품 또는 자동차까지도 이 인플루언서들을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에 다수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트렌드가 크게 바뀌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 하반기부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기업들이나 명품 거래 플랫폼들은 아직도 이 명품의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백화점에서는 명품의 오픈런도 올해 연초까지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림 보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모두 명품 관련 소비들이 역성장세에 들어섰고, 이로 인해서 네이버의 크림이나 카카오의 럭스 같은 고가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이 내년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저들의 객단가가 떨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커머스 거래액의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저는 가성비를 꼽고 싶습니다. 이 가성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는 중국 서비스들을 시작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표 보시면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했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1위와 3위에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랭크되었습니다. 이 두 서비스는 무료 배송 해외 직구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두 서비스에는 초저가 상품들이 많은 만큼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명품의 가품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한국 유저들에게는 처음에는 꺼려지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그런 서비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 DAU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력 하락이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몰아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두 서비스는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토종 커머스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도 가성비 쇼핑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티몬에서는 해외 직구 초저가샵, 11번가에서는 9,900원 샵 같은 초저가 쇼핑몰을 런칭을 했고, 또 이랜드 리테일의 초저가 SPA 브랜드인 NC 베이직도 최근 런칭이 되어서 유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올해 상반기 국내 SPA 브랜드들 탑10, 에이세컨즈, 스파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도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웹툰 산업입니다. 웹툰은 거래액과 트래픽이 정체되어 있는 속에서 경쟁은 더 심화되면서 플랫폼들이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웹툰의 트래픽이 하락됨에 따라 마케팅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작정 거래액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반대로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비 축소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 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는 또 마케팅 축소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거래액 성장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애플과 아마존까지 이 웹툰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올해 초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플랫폼의 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IP를 서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작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IP를 조달해와야 하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IP 조달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웹툰 플랫폼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웹툰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보다는 좋은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싼 값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웹툰 스튜디오들의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입니다. AI는 챗GPT를 중심으로 언어 모델이 먼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의미 있는 B2C 서비스가 내년에 런칭이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대규모 모델을 B2C 향으로 가동하기에는 아직 그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동 비용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케팅 측면도 있고 또 성장 산업이라고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수지 타산으로 인해서 B2C에서의 적자를 내기에는 아직 그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낮아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보다는 내년에 B2B 중심으로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를 하는데 서포팅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 GitHub 코파일럿, 그리고 메타의 광고 제작 솔루션인 AI 샌드박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미 수익화에 나섰고, 그리고 이 두 서비스의 공통점은 B2B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B2B 향은 정확도보다는 업무 효율 제고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업무용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년 가파르게 성장을 할 전망이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축소 기조에서도 AI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의 2024년 탑픽으로는 아프리카 TV를 제시합니다. 아프리카 TV는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팬덤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BTL, 앞서 말씀드렸던 이 BTL 수요 증가로 인한 컨텐츠형 광고,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장착을 하면서 내년 경기와 상관없는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서비스는 별풍선 기부경제 수익을 말하는데, 이 서비스는 작년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대 거래액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이 팬덤의 기부 경제 문화는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기반의 BTL 광고 상품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사의 콘텐츠형 광고 매출은 광고 산업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2023년을 돌아보면 호황 속 빈곤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게임 산업이 정말 망했냐? 아니면 게임 산업은 이 리오프닝이나 지금 국면에서는 한동안 쉽지 않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라고 답을 하고 싶고 오히려 글로벌 게임 산업은 초호황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봐주시면 한국 상장사들의 YTD 주가 추이와 글로벌 개발사들의 주가 추이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글로벌 개발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게임 판매량 그리고 실적 성장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게임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이 글로벌 호황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글로벌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실적 성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글로벌리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성과가 날 수 있는 기업은 언제든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호황인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주요 신작들인데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아니라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초기 판매량만 집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리고 보기 힘들었던 이 1000만 장이라는 카피 판매량이 이제는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반에는 예전에는 콘솔로만 출시되던 이 게임들이 이제는 PC로도 동시 론칭됨에 따라 시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게임사들은 다수의 작품들을 출시하고 또 훌륭한 게임들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개발사 중에서 네오위즈는 소울라이크 액션이라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도전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장르에서 글로벌 성과를 만들어냈고 또 작년부터 계속해서 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서브컬처 장르로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으로 글로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많이 팔리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업종과 다르게 이 게임 산업은 인건비 또는 물가 상승을 게임 가격에 전가하는 데 매우 쉬운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표에 나와 있는 디아블로 4 같은 경우에는 과거 5, 6만 원 정도에 판매되던 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디아블로 4가 출시가 될 때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으로 9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인 디럭스 에디션은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초기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국산 게임들에 대해서 중국 외자 판호가 발급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 정도였던 4월에는 정치 리스크가 일부 부각이 되면서 판호를 받았지만 중국의 게임 출시 힘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제시가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게임을 유통하는 텐센트, 네디즈 등의 중국 퍼블리셔들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판호를 받은 게임들에 대해서는 출시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표 보시다시피 이런 다수의 게임들이 중국에 정상적으로 출시돼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직 중국에 출시되지 않은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나 제2의 나라, 넷마블의 제2의 나라 같은 이런 게임들도
현재 중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4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는 글로벌에서 살아남기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아무래도 과거 10년 동안은 우리나라 개발사들이 리니지 라이크의 모바일 MMO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한국을 벗어나서 글로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만이 해외 매출 비중을 높여가고, 또 그에 따라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게임 산업과 컨텐츠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에서 짧아지는 컨텐츠 소모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같은 경우에도 버즈의 겁쟁이나 박효신의 눈의 꽃 같은 예전 노래들은, 특히 발라드들은 4, 5분의 러닝타임을 보여줬었다면, 최근 보여지고 있는 4세대 아이돌들, 뉴진스나 여자아이들 같은 이런 아이돌들의 노래는 3분을 채 넘지 않는 짧은 러닝타임을 보여주고 있고,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4, 50부작까지도 제작이 되던 이 부작 수가 요즘에는 OTT들 중심으로 한 시즌에 10화를 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흔히 말해 MG라고 하는 이 유저들이 갈수록 한 작품에 대한 러닝타임은, 그리고 컨텐츠 소모 시간은 줄어들면서도 대신 컨텐츠의 회전율이 매우 빨라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컬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 서브컬처는 예전에는 비주류라는 단어로서 많이 사용이 됐었지만, 요즘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도 이제 메인 트렌드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작품 중 하나인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된 미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우마무스메, 또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최애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의 OST인 요아소비의 아이돌이라는 음원은 7월에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유튜브 뮤직에서 기록을 했을 정도이고, 현재에도 글로벌과 우리나라 음원 차트의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에서도 센서타워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탑10에 항상 서브컬처 게임이 3개에서 많을 땐 4개까지도 포진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서브컬처는 단순히 반짝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떠오르는, 당연히 일부는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성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대중적인 그런 컨텐츠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내에서 캐주얼 컨텐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캐주얼 게임은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는 2010년도부터 퍼즐 또는 전략 게임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고,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하이퍼 캐주얼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장르별 다운로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본값 또는 메인 트렌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콘솔 플랫폼에서도 잠깐 즐길 수 있지만 짧고 강렬한 재미를 주는 이 캐주얼 타이틀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스플래툰 3, 폴가이즈 또는 최근에는 헤드뱅어스나 파티 애니멀즈 같은 이런 캐주얼 타이틀들이 PC 콘솔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PC 콘솔 플랫폼에서는 모바일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그리고 더욱더 높은 퀄리티가 요구되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콘솔 플랫폼은 그 게임의 그래픽,
또는 세계관, 스토리 같은 퀄리티가 까다롭게 평가가 되는데, 요즘에는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처럼 상용 물리 엔진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처럼 자체 엔진을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기술적 요소에서 차별화를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관을 중심으로 시리즈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IP가 더욱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인기를 얻고 있는 어쌔신 크리드 그리고 콜 오브 듀티라는 이 두 IP는 시리즈물의 평점을 보면 사실 하락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80점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PC 콘솔 게임을 메타크리틱 스코어를 80점대에서 유지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행보이지만, 이렇게 평점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게임들의 시리즈물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 이를 통해서 한 번 유저들에게 IP가 검증된 이후에는 이 팬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내년 출시해서 올해 내년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이상의 지속성 있는 성장을 보장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높은 멀티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기도 했지만, 또는 캡콤, 닌텐도, 이러한 글로벌 IP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사들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PER 30배에서 35배 이상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IP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사실 마블 영화나 아니면 이전에 마블 IP로 게임이 개발되었던 것들과 거의 같은 레퍼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던 걸 보면 이런 IP의 파워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측면에서도 이 개발사들의 IP 가치는 계속해서 중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개발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글로벌 머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 주체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최근 사우디의 PIF가 게임 개발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 산업을 네옴시티에서 개발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캡콤, 닌텐도, 코에이 테크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넥슨과 NC소프트까지 이 PIF가 투자를 한 걸 보면, 그리고 그 투자의 과정을 본다면 당장의 재무적 성과는 조금 부진할 수 있을지언정 글로벌 IP를 가지고 있고 향후 좋은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들에 대해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측면에서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양강 체제였다면, 최근에는 이 수익성 높은 게임 사업에 텐센트,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까지 뛰어들면서 다수의 퍼블리셔가 등장함에 따라서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웹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들은 좋은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좋은 게임 그리고 좋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사들의 몸값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나라의 위메이드에도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또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을 직접 퍼블리싱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탑픽입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두 개의 타픽을 제시하고 있고, 먼저 첫 번째로 네오위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산업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3년 전에 변화한 매니지먼트와 이 개발 방향성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작품들을 일찍이 준비해 왔는데, 올해 9월 피해 거짓을 시작으로 PC 콘솔 액션 장르에서 그 개발력을 증명했고, 또 내년에는 모바일에서는 캐주얼과 서브컬처 신작으로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스프를 개발한 하이디어, 킹덤과 영웅전설 IP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 파워게임즈까지 계속해서 의미 있는 M&A를 통해서 연결 실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해주고 있고, 내년 신작 중에 가장 기대해볼 만한 작품들은 바로 고양이와 스프 IP의 신작,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본의 라이트 노벨인 던만추라는 이 소설이자 애니메이션 IP를 게임화해서 글로벌 동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아시다시피 쿠키런이라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발사인데, 이 쿠키런이라는 IP를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까지 글로벌 시장에 내세울 예정이고, 그리고 2021년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 덕분에 이 IP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서 향후 신작을 냈을 때의 성과도 조금 더 높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키런 킹덤이 2021년에 흥행을 한 이후 적극적인 인력 채용을 통해 과거에는 2, 3년에 한 번씩 신작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면, 앞으로는 매년 2개 이상의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다수의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쿠키런이라는 IP는 쿠키런 킹덤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를 가리지 않는 대중성을 증명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쿠키런 킹덤의 중국 버전 또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 지스타에서 출품했던 쿠키런 모험의 탑뿐만 아니라 퍼즐, 어드벤처 장르로 개발되고 있는 쿠키런 마녀의 성, 그리고 내년 하반기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이 되고 있는 쿠키런 오븐 스매시까지 다수의 의미 있는 일매출을 기록할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인터넷과 게임 산업의 2024년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과거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산업을 겪었으나 앞으로도 그 산업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보고서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